미국에서 가장 부유했던 남자는 자신이 만든 학교에 자기 손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1917년 그의 손자들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돈을 퍼부어 만든 그 나이였을 때 맨해튼 한복판에 오직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맨해튼 한복판에 오직 자기 가족만을 위한 학교를 세웠죠. 링스컨 스쿨 정예, 진짜 교사,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허락된 공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담긴 문서가 조용히 꽂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담긴 문서가 1913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국회 도서관 서가에 조용히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이 절대 나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 만들어졌는지 그 안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서를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이야기 오늘 정말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보디고 백스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여러분의 아이가 앉아있는 교실, 그 모든 구조가 왜 지금 이 모양인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채널은 파인만 코드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죠. 1906년 스탠더드 오일이 돈을 대준 언자가 펜을 듭니다. 프레드릭 T. 게이츠라는 남자 목사였던 사람이죠. 그가 이 사무실에서 쓴 단 한 문장이 앞으로 100년 동안 미국의 모든 아이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꿈속에서 자원은 무한하며 사람들은 천천히 일걱삼시다. 우리는 이 사람들 혹은 그들의 어떤 자녀도 철학자나 학자, 과학자로 키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 사이에서 작가, 웅변가, 시인, 문인을 길러내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위대한 예술가, 화가, 음악가를 찾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변호사, 의사, 성직자, 정치가 같은 소박한 야망조차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충분하다. 이걸 그는 아이들에 대해 쓴 겁니다. 미국의 아이들, 자기 나라를 다른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지 않게 하려고 남북전쟁을 치른 수치의 주제에 걸쳐요. 이 문장을 치른 세대의 손자들에 대해서요. 이 문장을 쓴 게이츠의 고용주 존 무려 912개의 공립고등학교를 짓기 위한 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방금 들은 그 문장이 바로 그 학교들의 창립 철학이었어요. 내일의 시골 학교라는 팸플릿에 실려서 지금도 국회 도서관에 그대로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읽지 않았어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이츠는 그냥 시골 아이들 얘기를 한 거야. 하지만 그 문장을 다시 보세요. 그는 분명히 혹은 그들의 어떤 자녀도 문장은 정확히 자기가 뜻하는 바를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 숫자 얘기를 해볼까요? 게이츠가 록펠러를 대신해 운영하던 일반교육위원회 1902년에 세워졌고 1903년 1월 12일 미국 의회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60년 동안 이 조직이 미국 교육에 뿌린 돈은 3억 2,500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280억 달러입니다. 록펠러 96년부터 1900 재단이 합쳐서 미국 의무교육 시스템을 짓는 데 쓴 돈은 미국 연방정부가 같은 시기에 쓴 돈보다 더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석유 독점 기업과 철강 독점 도입도에 더 많았습니다. 석유 독점 기업과 철강 독점 기업이 세운 더 많은 돈을 자국 아이들의 교육에 썼다는 겁니다.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이건 설계예요. 민주주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두 명의 남자가 그 민주주의가 앉아서 배우게 될 교실 자체를 지어버린 겁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프레드릭 게이츠라는 이름조차 들어보기 전에 교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1915년 미국의 교사 노조인 전미교육협회는 1915년 미국의 교사 노조이긴 전미교육협회는 공식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지금도 1915년 회의록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결의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카네기와 록펠러 재단의 활동을 심각한 우려로 바라본다. 국민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도 책임지지 않는 이 기관들이 국민에 대해 어떤 방식의 지식을 통제하려는 하고 있다. 900 교사들이 나라 전체에 경고한 겁니다. 두 개의 민간재단이 조용히 국가 교육 정책을 통제하고 있다고.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2년 뒤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1917 오리건주의 체인벌린 상원 의원이 미국 상원에서 일어나 이렇게 경고합니다.
1905 두 세대 안에 그들은 미국인의 정신을 바꿔서 록펠러 숭배 혹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 대신 말이다.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 대신 말이다. 현직 상원의원이 록펠러와 카네기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이렇게 말한 겁니다. 두 세대면 이 시스템이 완성된다고요. 그게 1917년입니다. 그때부터 몇 세대가 지났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36년 후 마침내 의회가 조사에 나섭니다. 미국 하원의 리스위원회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 재단들은 우리 헌법이 근본 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 관행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공식 기록 의회 결론. 그런데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어요. 교사 노조, 상원의원 아니었습니다. 이건 설계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더 소름 돋기 시작합니다. 록펠러와 게이츠는 사실 이 시스템을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걸 수입해온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미국에서 설계된 게 아닙니다. 그건 200년 전 미국 아이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외국 제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 나라는 프로이센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프로이센 군대를 박살낸 뒤 프로이센 정부는 앉아서 새로운 학교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명령에 따르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 목적은 단 하나. 명령에 따르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 도망치지 않는 군인.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 노동자. 수업 사이에 울리는 종소리. 줄지어 앉은 자리. 좋은 아이와 망가진 아이를 평생 낙인 찍는 성적표. 1830년대 호레이스만이라는 미국인이 프로이센으로 가서 이 시스템을 봅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로 돌아와서 자기가 본 걸 그대로 만들죠. 지금 여러분 아이가 듣는 모든 종소리, 여러분 아이의 군일 때까지 따라다니는 그 성적상. 성인이 될 때까지 후한 프로이센 병영이었고 그걸 미국 군인을 관리하기 그대로 대여한 겁니다. 그리고 1918년 하버드 교수 알렉산더 잉글리스가 이 시스템의 사용 설명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 교수 그가 학교의 목적을 정리한 단어는 딱 3개였습니다. 복종, 수능, 서열. 하버드는 이 사람을 기려서 지금도 매년 강연 시리즈를 열고 있습니다. 청사진은 공개되어 있었어요. 자금도 공개되어 있었고요. 목표는 공개되어 있었어요. 자금도 공개해 있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한 영어로 인쇄되어 보려는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잉글리스의 책이 인쇄기에서 나오던 바로 그 해 하버드에서 남쪽으로 1600km 떨어진 뉴욕 퀸스에서 유니폼을 파는 이민자 세일즈맨이 갓난 아들을 품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에 적힌 모든 단어를 거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1918년 5월 11일 맨해튼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때 민스크에서 이민 온 유니폼 세일즈맨이 다뤘어요. 멜빌은 원래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으로 의대에 갈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 부엌 식탁에서 자기만의 의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그 학교의 유일한 학생이었습니다. 멜빌은 게이츠의 문서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교육위원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하버드 교수가 자기 아들을 어떻게 순종시킬지에 관한 책을 방금 썼다는 사실도 몰랐죠. 그리고 바로 그 무지가 리처드 그가 이 함정을 빠져나온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게이츠는 리처드가 태어나기 12년 전에 이 문서를 완성했습니다. 멜빌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그걸 깨뜨릴 준비를 할 12년이 있었어요. 멜빌이 다르게 한 것은 썼습니다. 이건 그의 문서에 그대로 있는 문장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가 불완전하게 하고 있는 일을 완벽하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부모의 작은 삶을 더 효율적으로 반복하라. 철학은 안 돼. 과학도 안 돼. 질문은 절대로 안 돼. 멜빌은 정확히 그 반대로 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부모가 불완전하게 했던 걸 잊어버려라. 세상을 직접 봐라. 그게 진짜로 뭔지 몰라라. 이름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여러 번 반복해 이야기한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와 아버지가 캐츠킬 산맥에 있었을 때 다른 아이가 새 함싸미를 리처드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새야? 리처드는 마리를 가리키며 그 아이가 비웃죠. 이게 무슨 새야? 리처드는 몰랐어요. 그 아이가 비웃죠. 너희 아빠는 너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구나? 리처드가 그 얘기를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멜빌은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저 새 보이니? 저 새는 언어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단다. 내가 그 모든 언어의 이름을 다 외운다고 해도 너는 저 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너는 저 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자, 이제 저 새를 한번 관찰해보자. 이 한 문장이 이 아이들이 부모가 쓰던 이름을 그대로 반복하도록 훈련시키길 원했습니다. 멜빌 파인만은 아들에게 이름이야말로 이해의 가장 큰 적이라고 가르쳤어요. 예질 가장 큰 적이라고 가르쳤어요. 게이츠는 암송할 줄 아는 국민을 원했고 멜빌은 볼 줄 아는 아들을 키운 겁니다. 그리고 멜빌은 유니폼색 지 못하는 한 가지를 깨닫고 있었어요. 유니폼은 그냥 천조각이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다. 경찰의 배지가 그 경찰을 옳게 만들지 않습니다. 교수의 직함이 교수의 지식을 진짜로 만들지 않아요. 천은 그냥 천일 뿐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학교 시스템이 이 모든 가르침을 곧 하나하나 시험하게 될 거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퀸스 파 로커웨이의 공립학교 39번, 리처드의 초등학교. 몇 년 후 파인만은 그곳을 딱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지적인 다막. 파, 로커웨이, 고드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파 로커웨이 기금목 30억 객 받게 됩니다. 파인만, 버튼 리처, 그리고 베러크 블럼버그, 퀸스의 공립고등학교 하나, 노벨상 수상자 3명. 그런데 학교는 그걸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그런 아이를 알아볼 장치 자체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리처드는 IQ 테스트를 받습니다. 점수는 125. 그의 전기 작가 제임스 글릭은 저서 지니어스에서 그저 존중할 만한 수초대 수십 년 멘사가 파인만을 초대했을 때 그는 거절했습니다. 자기 IQ는 너무 낮아서 자격이 안 된다고요. 이 시스템은 자기만의 자로 사람을 재고 있었어요. 그 자가 훗날 노벨상을 받게 될 사람을 재고 있었어요. 무자가 노벨상을 받게 될 정신을 재고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게이츠의 문서는 난 테스트가 아닙니다. 조작된 테스트예요. 게이츠의 문서는 이 시스템이 미래의 과학자를 찾아내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이 평범한 사람을 식별하고 평범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평범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주길 원했어요. IQ 테스트는 오작동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일은 그를 놓치는 것이었죠. 그리고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그를 존중할 만한 정도로 평가하는 동안 리처드는 학교에 아예 카테고리조차 존재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학교가 가르치기를 거부한 수학을 스스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에는 미적분 수업이 없었어요. 1933년 대부분의 미국 공립 고등학교는 노동 계급 아이들에게는 너무 고급이라는 거였죠. 미적분을 책 한 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리처드는 책 한 권을 찾아냅니다. J.E. 톰슨이라는 사람이 쓴 값싼 독학용 페이퍼백, 잼동 더 이야기의 전부를 말해주는 책이에요. 제목만으로도 이 이야기의 전부를 말해주는 책이에요. 책은 왜 존재할까요? 학교 시스템이 미적분은 실용주의자를 위한 게 아니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게이츠의 문서가 감사할 줄 아는 순종적인 시골 사람들이라 부른 그 노동자 가정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톰슨은 조용히 책을 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지 속아왔다. 당신들은 지금까지 속아왔다. 미적분은 당신들이 못할 게 아니다. 그저 읽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리처드는 읽었습니다. 그는 그 책의 모든 페이지를 손으로 노트에 옮겨 적었어요. 그 노트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스캔보니 미국 물리학 협회 악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시스템은 방금 그에게 뭐라고 했죠? 존중할 만함, 평균. 다음. 그런데 그는 수학 자체를 다시 짓고 있었어요. 사인과 코사인의 표준 기호가 페이지 위에서 헷갈리게 보일 때, 그러니까 그 기호들이 일반 알파벳과 늦춘다고 느꼈을 때 그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걸 그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로운 자기만의 기호를 발명했어요. 증명이 너무 길다 싶으면 더스터는 더 짧은 증명을 썼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고등학교 수학과 대학교 1학년 수학을 스스로 다 마쳤어요. 그런데 시스템은 그 어떤 것도 몰랐습니다. 이 필터는 그의 정신을 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필터의 복종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마지막 해 그는 뉴욕 대학교 수학 경시대회에서 우승합니다. 그의 최종 점수는 다른 모든 참가자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심사위원들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문제를 푸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컬럼비아에는 유대인 정원 제한이 있었어요. 거절당했습니다.
이 거절이 유대인 정원 제안에서 있었어요. 이미 다 찼다는 거였죠. 거절 시 잘 생각해보세요. 이 컬럼비아 사범대학은 미국에서 록펠러의 자금을 가장 많이 받은 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일반교육위원회는 컬럼비아에 20년 동안 돈을 쏟아부었어요. 게이츠가 자금을 댄 이 건축물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필터는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뒤로 갈수록 좁아지도록 IQ 테스트, 성적표, 대학 입학 심사, 정원 제한. 이 기계는 자기가 가진 모든 필터를 리처드 파인만에게 적용했습니다. 고등학교 평균 다음, 노벨 테스트 존중할 만함 다음, 고등학교 평균 다음, 노벨상 수준의 지능이 노벨상 수상자 3명을 배출한 건물 안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 채로, 그리고 컬럼비아 GEB가 자금을 댄 시스템의 왕관에서 그저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미처 설치하지 못한 필터가 하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파 로커웨이의 저녁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유니폼 세일즈맨 멜빌이 자기 아들에게 이름은 지식이 아니라고, 유니폼은 그냥 천이라고, 올바른 방법은 그저 새를 보는 것뿐이라고 가르치고 있었죠. 파인만은 MIT로 갔고 프린스턴으로 갔고 결국 노벨상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어요. 그를 걸러내려고 했던 그 록펠러 자금 대학들이 나라가 2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아야 할 때 그를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노동자를 만들려고 지어진 이 시스템은 순종하는 노동자는 원자폭탄을 만들 수 없다는 발견하죠. 순종하는 노동자는 원자폭탄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요. 시스템은 조용히 자기가 놓쳤던 그 한 명의 탈출자를 다시 빌려옵니다. 다시 1906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프레드릭 게이츠 전직 침례교 목사, 스탠더드 오일이 돈을 대준 출판되어 국회 도서관에서 100년이 넘게 조용히 잠들어 있게 될 팸플릿을 쓰고 있었죠. 게이츠 떡 파미역 잠들어 있게 될 팸플릿을 쓰고 있었죠. 게이츠가 쓴 그 문장, 우리는 이 사람들 혹은 그들의 어떤 자녀도 철학자나 학자, 과학자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자금을 댄 시스템은 자기 일을 시작했습니다. 종은 울렸어요. 성적표는 발송됐고요. 아이큐 테스트는 채점됐습니다. 컬럼비아의 거절 편지도 나갔죠. 120년 동안 미국의 아이들은 분류되고 순위 매겨지고 라벨이 붙여지고 이런 문구가 적힌 인증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평균, 존중할 만함. 다음, 여러분은 회의실에 앉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문제를 진짜로 이해하는 엔지니어의 목소리를 올바른 자격증을 가진 가장 큰 목소리가 이겨버리는 그런 회의요. 진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요 수준 승진하는 걸 지켜본 적도 있을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어울리는 말을 외울 줄 아는 사람이 승진하는 걸 지켜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 회의는 현대의 기능 부전이 아닙니다. 게이츠는 그 회의를 위한 이 순간에도 지금 그의 문서가 자금을 받아 만들어낸 목적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남기고 싶고에게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한 가지. 다음번에 자격증이 진짜 사고하는 사람을 이기는 걸 보게 된다면 사고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격증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냥 새를요. 이름이 아니 탈출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정말 오직 하나. 그의 이민자 아버지가 그 문서를 읽지 못했다는 것. 멜빗나를 파느라 너무 바빠서 그 문서를 읽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복종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 문서는 그 오랜 시간 서가에 그대로 꽂혀 있었어요. 그 문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서가에 그대로 만지지 않았던 퀸스의 한 이민자 세일즈맨이 결국 그 문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 유일한 인간을 길러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이 채널은 파인만 코드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시선을 바꿔놓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